예, 지나서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의뢰받은 것은 바닷마을 인문학 책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인 활동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해양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가져야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양문화 쪽에서도 특히 이제 그 어촌, 그리고 섬, 갯벌, 소금, 음식 뭐 이런 내용들을 이런 걸 소재로 해서 해양문화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그 지역 공동체나 뭐 어촌이나 이런 마을 공동체겠죠.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그리고 어민들의 삶의 질, 이 세 가지 영역의 지속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바닷마을 인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30년 정도 필드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일반인들과 같이 그 가치들을 나누기 위해서 썼던 책들입니다. 좀 갯벌이나 섬이나 소금이나, 그리고 뭐 어촌 사회학, 바닷마을, 그다음에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바다 인문학 이런 내용들을 책을 좀 썼습니다. 지금도 역시 뭐 여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크게 이런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썼던 책의 소 제목들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나라 해역별 그 어촌들입니다. 왼쪽에 맨 위는 제주도의 함덕이라고 하는 제주에서 가장 큰 마을이죠. 그 옆에는 서해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가장 많이 있는 신안군이죠. 신안의 증도입니다. 가운데 염전이 보이고 있고, 그 마을과 마을, 섬과 섬을 제방을 쌓아가지고 염전을 만들거나 또는 뭐 농사지을 논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 옆에는 연평도인데요. 뭐 이 세 지역은 공이 다 조관대에, 특히 갯벌이나 제주도도 역시 이제 모래 갯벌들이 있으니까 이런 갯벌들을 활용해서 마을들이 형성되고, 또 마을의 규모 역시도 그런 바다 자원들, 갯벌이나 또는 이런 그 습지나 이런 자원의 크기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도 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조금 환경이 좀 다르죠. 왼쪽은 동해의 주문진의 어촌이고요. 가운데는 남해의 신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앵강망이고, 앵강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멸치가 많이 잡히는 곳이죠. 저 뒤에 보이는 섬이 노도라고 그 사시남정기 저자죠. 유배에 갔던 곳입니다. 오른쪽은 김만중이 유배 갔던 곳이고요. 오른쪽은 통영의 오곡도라고 하는 곳이죠. 위에 있는 것과 달리 여기는 거의 갯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어업보다는 이 갯바위에서 그 해조류를 뜯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미역바위나 미역밭이나 톳이나 또는 우뭇가살이나 이런 것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그런 그 화폐 역할을 했던 곳이고, 통영의 먼 섬뿐만 아니라 그 신안의 가거도나 진도의 조도의 맹골도나 뭐
세월호가 빠졌던 침몰했던 곳이죠. 그 일대에 그 갯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섬들은 다 이렇게 미역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곳들입니다. 이제 이런 그 마을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연안의 섬 주변에 이 환경, 음, 습지나 갯벌이나 바위의 환경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마을의 특징도 마을의 문화도 그 마을의 일상생활도 좀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이 연안의 환경들이 그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연안의 환경들이 사실은 마을의 공유 자원입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커먼스에 해당되겠죠. 그 공유 자원이고 그 공유 자원의 성격에 따라서 마을의 특징들도 정해지는 거고 또 마을 공동체의 그 분배와 생산 활동과 또 문화와 이런 것들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달리 어촌이라고 하는 또는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마을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그 바다 갯벌, 습지 또는 그 조관대 이런 특징들이 이 공유 자원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양식이나 어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런 특징들이 그 어촌을 규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자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가치가 조금씩 죄송합니다. 조금씩 불쑥 사라져가지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치가 우선순위가 줄어드는 흔들린 게 대신에 아닌가라는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가치가 줄어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대신에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장님이랑 나눴던 거군요. 예. 그 어떤 거를 하면 되나요? 그 가치가 네네. 줄어드는 대신에 그 조간대나 또는 그 바다나 이런 자원들이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다원적인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그 가치가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적어진다고 해서 그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은 아니다. 갯벌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갯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수산물이나 이런 채취 이런 가치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그 갯벌의 역할들이 적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갯벌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또는 조관대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그 건강성을 회복해야 되는 더 큰 이유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이라고 하는 곳을 봤을 때, 뭐 지금 어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기호기촌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그 공급지, 뭐 이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커뮤니티로서의 어촌 그 정체성,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호그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도, 어, 음, 어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기여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바닷마을이나 바닷가에서 그 생활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어촌으로 이렇게 귀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어촌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업 정책이라고 하는 뭐 1억 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뭐 양식 후계자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어촌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커뮤니티의 지속이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업과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업은 어촌이 없이도 수산업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촌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나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들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수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어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마을어업을 중심으로 한 어업의 지속은 어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수산업 정책, 수산 정책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소규모의 마을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의 정체성들을 강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좀 그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어촌의 쇠퇴 또는 어촌의 가치를 더 이렇게 그 약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규모나 경제 또는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은 마을업이라고 하는 곳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어촌의 공동체나 어촌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작년에 그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그 가치가 한국의 갯벌은 대부분 마을업 공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가장 많이 어업 활동을 하는 공간들이죠. 어촌 공동체의 기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이 갯벌 생물의 서식지이면서 또 도요새나 이런 새들이 이 호주나 시베리아를 왔다 갔다 할 때 중간 기착지로 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도 마을업 하는 그 공간이고 갯벌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인정을 해줬던 거죠.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나 또는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한국의 갯벌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지켜져야 되고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세계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준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 마을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하다. 수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규모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했던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가치들을 마을업이나 어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찾아봐야 된다. 최근 그런 가치들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 이런 그 법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습지보존법 같은 경우가 90년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 새만금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고 이 습지보존법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세계자연유산은 문화재청이 추진을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으로 하지 않고 습지보존법으로 했던 것도 어민들이 그 공간에서 어업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내에서 습지를 보존하는 법을 찾았을 때 습지보존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동안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들도 사실은 법들을 만들 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또는 국제적인 그런 브랜드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지켜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해양 공간 계획이나 그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이런 법들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과거에 바다나 갯벌들을 그냥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닷마을 인문학에서 다루기 시작했던 그런 배경에서 바닷마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이 바닷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는 그 마을업을 하는 그런 갯벌이나 이런 바다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민들의 몫이 아니라 그 도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촌을 바라보느냐 또는 그 바다나 갯벌들을 바라보느냐 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리고 그 공감 영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그 어촌의 지속성이나 그 갯벌의 건강한 지속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 마을의 그 어촌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걸로 키워드로 첫 번째 잡았던 게 물대였던 거죠. 물대는 뭐 조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바다 쪽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시간의 개념이죠. 우리가 그 바닷물이 들고 나는 그 시간들에 맞춰서 어민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의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조금이나 살이나 또는 한물, 두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 그 위치에 따라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그 양과 세기,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잡는 것과 잡는 공간과 잡는 어구와 어민들의 일상생활들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산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물고기가 매번 가격이 다르는 그런 것도 물대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어떤 때는 뭐 이를테면 조금에 가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사리 물대에 가서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물대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그 수산물은 매번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가.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은 가격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오늘 500원짜리 했던 것들이 내일 그게 뭐 300원이 되거나 600원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지는 않죠. 근데 수산물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 있는 게 이런 물때와 거기에 맞춰서 잡는 어획량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김양식을 시작하는 때인데요. 이게 10월 달에 고창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사로 얘기한다고 하면 모짜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김양식 포자를 붙이는 건데 조금에 붙입니다. 이게 물이 적게 들고 적게 빠질 때 붙이죠. 이 포자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얘기하면은 종자 같은 거거든요. 벽시 같은 거죠. 일제는 김의 종자 같은 거죠. 이걸 붙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개 껍질 안에 붙어 있다가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일주일 안에 유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물에 붙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런 지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있는 데까지 이 바닷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유생으로 나왔던 것들이 붙기 전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적게 빠질 때 붙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그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들은 바다 생명들에게는 그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요인인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김양식을 초기에 했을 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조금 물때에 포자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으로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인공 포자를 만들어내고 어느 물때에 가서 김양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양식의 어떤 그 노동 과정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양식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게 물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기잡이를 하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옛날 바람에 풍선배를 가지고서 그물을 가지고 가서 중선배라고 하죠.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조금 때가 되어야 비로소 무트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죠. 살이나 이럴 때는 그물을 가지고 가서 한 보름 정도 고기를 잡고 그리고 조금 때가 되면은 무트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파시라고 하죠. 파시가 쓰는 그런 곳에 가서 또 다음 물때를 기다리면서 쌀도 싣고 그 다음에 그물도 손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들어와서 비로소 가족들을 만나는 거죠.
가족들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아내도 만나고 그때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을 조금 새끼라고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이모상 시인이 조금 새끼라고 하는 걸 시로 이렇게 쓴 겁니다. 들어보면은 굉장히 조금 뭐 19금의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중선배를 타고 나간 아버지는 한 달에 2번 조금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 조금이 되면 물때가 고기 잡을 수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어머니의 마음은 뜸을 들이는 무쇠솥처럼 이미 뜨거워졌다. 고기를 쳐다 나르는 날이면 앞마당에 불이 켜지고 당신의 마당에도 뭐 불이 켜진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남편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자란 우리가 조금 새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생물들에게만 아까 김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부들에게도 또는 가족들에게도 생명을 잉태하고 이런 시간의 개념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굴인데요. 왼쪽에는 백령도의 굴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태안 쪽의 굴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통영 거제 쪽의 굴입니다. 6시간 이상 노출된 굴과 24시간 물속에 잠겨있는 굴의 차이죠. 이것도 물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먹고 있는 굴의 크기도 본다고 하면은 고기 잡는 방법도 역시 물때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물길들이 이런 아까 얘기한 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물길들이 고기 잡는 것도 있지만은 표류를 해서 이게 이제 문순득이 표류했던 그 길인데요. 표류를 하기도 하고 또 해양 쓰레기가 이동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업기술이나 기독교나 천주교가 전파되는 길이기도 하고 언어가 서로 이렇게 서로 전파되기도 한 길이기도 하고 음식이 확산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죠. 뭐 고구마가 들어오고 또는 뭐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우리 김치도 이런 물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류와 물길과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바다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게 이렇게 무태에 올라와서 우리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고기 잡는 그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는 바람이죠. 이거는 연평도에 있는 조남비인데 일제시대 때 조기를 잡다가 옛날 조기배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뭐 안전한 그런 배들은 아니었죠. 풍선배였고 또 노를 저어야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과학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태풍이나 또는 너울성 파도들이나 이런 큰 바람들을 맞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에 다니다 보면은 마을 어귀에 조남비들을 곳곳 이렇게 가끔 볼 수 있어요. 또 마을에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마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중선배 한 척이면은 한 10여 명씩 이렇게 탔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되게 이제 고기잡이를 많이 하는 그런 섬 같은 경우에는 중선배가 한 10여 척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10여 척들이 어기가 되는 게 어장 처리되면 한 번에 나가게 되죠. 마을에서 대부분 선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한 마을의 남자들이 4, 50명씩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되게 비슷한 공간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일거의 남자들이 성인들이 다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서운 바람이다. 그리고 그런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죠. 뭐 이건 우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해안 쪽에서는 이렇게 북서풍, 한이바람이라고 하죠. 북서풍을 맞는 그런 바람을 막기 위해서
볼이나 또는 나무로 방풍림을 쌓는 거죠. 지붕도 역시 이렇게 낮은 지붕에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마을 숲이나 이런 데는 또 안에 신을 모시죠. 당신을 모셔서 그 숲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길들 그리고 또 바닷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가로막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처럼 이렇게 개발하기도 하고 염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농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랬었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식량 증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연을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은 최근에는 뭐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가치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갯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습지 지역 90년대 이후에 보호 지역을 지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보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을업에 대한 것도 새롭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공간들이 이 갯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논밭을 얘기하는 것처럼 갯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을 공동어장이죠. 민법에서는 그걸 총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은 개인의 지분을 갖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지분 그 점유해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사진들 그런 공간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바지락 밭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남해 쪽 간포라고 하는 곳, 포항 쪽이죠. 간포라고 하는 곳의 미역바위입니다. 미역바위이고 미역 10월달 지금 정도면은 이렇게 미역바위들을 잡초를 제거해서 미역이 잘 붙도록 이렇게 해녀들이나 또는 남자들이 미역 물속에 있는 바위까지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태안 쪽에 그 갯벌 바지락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도 역시 미역밭인데요. 이거는 조도 쪽입니다. 진도 조도 쪽인데 여름에 미역밭에 물이 빠지게 되면은 미역이 말라서 죽기 때문에 물을 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뭐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것들이죠. 이걸 부르는 것들이 조금 다른데 제주에서는 바당이라고 부르고 이쪽 그 서남해 안에서는 갱번이라고 부르고 통영이나 이런 데서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하죠. 인천에서는 개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 다 갯밭을 그 얘기하는 그 다른 이름들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어감하다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씨를 뿌려서 치패라고 하죠. 씨를 뿌려가지고 가꾸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70년대에 김양식을 했던 원산도 쪽인데요. 저쪽 그 충청도 쪽이죠. 바다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김양식의 공간들을 가구마다 추첨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11줄을 주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는 뭐 6줄이나 8줄을 주고 이런 차이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규칙들을 정해서 이용했던 것들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건 그 진입장벽이 아니라 어촌의 문화다 이렇게 보는데 오랫동안 그 마을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자원들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만든 규칙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몇 년간 마을에 거주해야 되고 또 얼마간의
그 가입금을 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기후기촌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게 새로운 사람들이 어촌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된다, 진입장벽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물론 어촌의 인구 소멸 줄게 되면서 그 새로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 자체가 이런 규칙 자체가 진입장벽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시선 자체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지 아까 얘기했던 마을업이나 그런 공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촌에서 만들었던 마을 규칙, 공동체의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장벽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건 아까 그 통영의 오곡도라고 하는 그 미역을 채취해가지고 살았던 마을의 미역 바위들의 이름들을 쭉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미역 바위들을 추첨해가지고 사용해왔던 그 문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뭐 한 30여 개 정도 있고 그중에 습지보호지역, 갯벌지역이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이 14개 지역 중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자만의 순천 보성 벌교갯벌이고요. 요 가장 넓은 쪽이 신안갯벌이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게 곰소만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서천갯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지역, 5개 갯벌이 한국의 갯벌로 세계 자연유산에 2021년에 등재가 되었죠. 그 중에 이제 순천하고 보성 벌교 갯벌 조금 확대시켜 놓은 곳이고요. 이게 등재될 때 등재 기준에 10가지, 자연유산은 4가지인데요. 그 4가지 등재 기준 중에서 10번째, 생물다양성, 그리고 희귀동식물의 서식지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때 등재가 되면서 권고사항으로 유네스코가 보냈던 것이 유산구역을 확대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지금 문화재청이 해수부하고 함께 갯벌 그 유산구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그 확대하는 데 참여하는 지자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좀 경기, 강화, 인천 쪽에서는 뭐 약간 조금 참여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하는 의사를 밝혀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데 여자만 쪽은 고흥 쪽하고 여수 쪽이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요 여자만 전체가 등재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을 밟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전체 구역을 이렇게 확대해라라고 하는 그 권고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등재 기준 그걸 OUV라고 얘기하는데 그 OUV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만 전체 또는 갯벌 전체가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천 갯벌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요. 유부도에서 백합을 잡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백합 도구고 이게 지금 그 도구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새만금 쪽에서 백합을 잡았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름도나 중문도나 인천 쪽에서 백합을 잡고 있는 도구죠. 백합 하나를 잡는데 지역마다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백합을 잡는 그 위치까지 가는 거리나 이동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도구들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백합 하나만 둘러싸고도 어구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백합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도구도 사라지고
음식, 백합이라고 하는 백합 음식도 사라지고, 백합을 찾는 어부도 물론 사라지겠죠. 그래서 종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종 하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불어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것 같이 물려서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하게 그 종이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축제 부분도 바다 갯벌이나 이런 그 마을업을 하는 공간들이 과거에 활발했을 때 이런 이건 지금 다 이건 그 김이 잘 되기를 바라는 김발을 그 풍어제를 하는 그런 고사고요. 이건 바지락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고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죠. 마을 축제들도 함께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인데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마을업을 하는 공간들인데요. 아까 봤던 그런 도구들은 전부 다 이런 맨손호흡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낙지를 잡거나 바지락을 잡거나 이렇게 했던 도구들이고 이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이고요. 그리고 양식을 하는 것도 역시 이 공간에 이게 지금 김과 매생이를 하는 그런 공간들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쭉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남해안에 있는 죽방염도 역시 마을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녀. 해녀도 무형유산, 그 다음에 국가중요어업유산,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그 해녀 브랜드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제주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딸 나면 돼지 잡고 아들 나면 궁둥이를 찬다. 딸 셋이면 한 해에 밭을 한 떼기씩 산다. 여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서로 태어나야지. 잡녀 아기는 1년 만에 밥을 먹는다. 너무 해녀들이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잡녀 아기에게 젖을 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한편으로는 해녀들이 살림 미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녀들의 그 노동 자체, 그 잡녀들의 일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도의 어떤 해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해녀의 얘기요. 18살에 제주에서 나와가지고, 물질을 시작을 하고, 종달리어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금일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거기에 물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옆에 생일도로 가서 또 물질을 하게 되죠.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제주에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 가족들 그 남동생이나 또는 오빠의 학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녀들이 했죠. 염전 부분이고 다 갯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염전의 구성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염전을 하고 있는 염전 농가가 900농가도 되지 않습니다. 900어가도 한때 2,000개 정도, 2,000가구 정도가 염전을 했었는데 절반으로 줄었고 아마 2, 3년 안에 한 500가구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염전들이 대부분 태양광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값이 너무 싸고 또 고령화되면서 후속해서 염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도 소금을 이제 수입을 해서 식염들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로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염전 공간들이고요.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11개가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마을업 하는 공간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업을 하는 공간이 전통 기술이 전승되는 곳이고 또 그 공동체의 공간이고 그래서 그 유산이라고 하는 성격에 딱 맞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세계유산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들이죠. 그래서 이 마을업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그 갯벌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또는 그 수심이 낮은 그런 공간들, 어업 공간들이 매우 중요한 공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업이 지켜져야 되고 그렇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이 조금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여기 아래쪽의 그림은 맞은편에 있는 게 흑산도고 그 옆에 있는 게 장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장도에 이렇게 멸치를 잡는 그물들이 있는데 한 10여 개 정도 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멸치가 전부 다 우럭 양식하는데 먹이로 사용이 됩니다. 멸치를 말리거나 젓갈을 해서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육지에 가서 팔려고 하면은 배를 한 3번 정도 타고 나가야 되죠. 물류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부산이나 통영이나 이런 데서 잡아서 멸치를 가공해서 파는 것과 가격 경쟁력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마을 섬이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여기 한 30호 정도 사는데 이 멸치를 다른 가치로 구입해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유통 질서로는 이 멸치는 우럭의 먹이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어촌들이나 섬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태계나 이런 가치에 공감하는 그리고 그런 가치에 맞게 생산해주고 가공해주고 또 소비해주는 이런 그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영역이 이 도시 소비자가 공동 생산자로서 나서줄 때 어촌의 지속성이나 또는 갯벌이나 바다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 어업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갯살림이라고 하는 갯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또 비슷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슬로푸드입니다. 슬로푸드 중에 슬로피시 영역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어업 공동체나 소규모 어업이나 그 다음에 전통 지식이나 어촌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그 회복하는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브랜드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마세방주라고 하는 것인데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또는 그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그 식문화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세방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등재가 되면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종을 그 식재료를 그 음식 문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공동 프로모션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세방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셰프와 그다음에 뭐 식당과 학교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그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이다. 그런 그 슬로건으로 슬로피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슬로푸드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마세방주에 우리나라에 등재되어 있는 게 한 11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여 개 정도가 수산물이 이렇게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한 활동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그 토판염을 만드는 신안에서 만드는 사람인데요. 2009년도에
기존에 했던 그 장판으로 했던 소금을 걷어내고 토판염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혼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는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 하면서 매년 5월 달이면은 첫 소금을 낼 때 방문을 해서 소금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소금 고사를 지낼 때 같이 참여도 하고 또 같이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자식도 들어오고 손주도 3대가 지금은 소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매년 5월 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곳에 방문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소금도 구입하고 또 여러 군데 알리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운동들이 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는 식품 또는 종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는 이렇게 그 어민들이 이 바다와 섬과 갯벌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도시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바다도 살리고 어촌도 살리고 문화도 지켜내는 그런 그 살리는 그물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 처음으로 듣는 말씀도 상당히 많아서 참 그 흥미롭습니다. 그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정 토론으로 이제 김연빈 대표 그리고 김도영 본부장 그리고 군산대학의 정초영 교수 이렇게 모셔놨는데 우선은 그 김연빈 대표님. 예, 김현빈입니다. 예, 오늘 그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의 김준 박사님께서 그 어촌마을 인문학을 주제로 소중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 월간 현대해양에 그 김준 박사님이 연재하고 있는 글을 읽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칠맛 나는 어촌마을 이야기를 꼭 우리 바다 공부방 회원님들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속에 아주 우리들이 듣기 힘든 그런 아주 생소한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물때라든지 뭐 소금 새끼, 갯밥, 우실, 갯벌, 해녀, 염전, 그다음에 맛의 방주, 슬로피, 그리고 토판염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주 정말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가 우리 단체방을 통해서 그들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김도영 선생님, 김도영 선생님은 좀 동해안 쪽이시기 때문에 좀 동해안의 또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준 박사님 저기 명성 익히 들었고요. 저도 최근에 바다인문학 책을 구입을 해서 책을 잘 읽어봤습니다.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책이었고, 저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아주 또 좋은 그 깊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늦은 시간에서 이제 긴 얘기 하기가 좀 그렇고요.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잠깐 이제 스치고 지나갔는데 국가해양정원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충남 가로림만이 지금 아마 꽤 많이 이제 신도가 이제 나갔는데 아직 최종 확정 안 됐을 거예요. 뭐 예산이 약간 네. 들어가서 뭐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제1호 이제 국가해양정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해안에서 이제 우리 포항에도 지금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곧 예타 네. 신청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호미반도에 여기는 예, 그 호미반도도 꽤 공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이제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다 이제 이런 이제 예타라는 이제 큰 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네. 네, 근데 저는 저 역시도 이제 기대도 되면서 한편 또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예타 사업이 진행되면 이 목적이 보면은 이게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살리는 게 이제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대부분 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은 좋아요. 자연도 살리고 보존하고 지역 경제도 살린다. 이 말은 좋고 그럴듯한데 이게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이제 걱정이 되면서 이게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될 텐데라는 이제 걱정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쌤께서 이제 이런 쪽에 좀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신 적 있는지 한번 좀 한번 좀 이 사업이 큰 사업이 그 제 1호 사업이고 2호 사업이고 한데 한쪽은 이제 저 서해안 쪽이고 한쪽은 동해안 쪽이고 한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길을 잘 터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어떤 좀 조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예, 국가 정원에 대해 가지고 예, 예. 국가해양정원 사업. 예. 국가 해양 정원 예, 예. 예. 예, 바로 예,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 김도윤 선생님이 얘기한 우려에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조력 발전을 이렇게 태안하고 서천 쪽이죠. 태안하고 서산, 아니 서산을 잇는 그 조력 발전이 이렇게 백지화되면서 대신에 이제 거기가 그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 가로림만처럼 만 전체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해양 보호구역이 그렇게 해역 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인데요. 무안 쪽은 지정이 되어 있고 한평 쪽은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함해만이라고 하는 그 갯벌인데 그래서 세계 자연 거기가 제 1호 습지 보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제 1호 습지 보호 지역이고 영산강 4단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해양 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의미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해양수산부가 갯벌 생태관을 짓게 됩니다. 세계 자연유산을 지정을 할 때 당연히 1호로 거기를 검토를 했었죠. 근데 거기가 세계 자연유산이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안갯벌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평갯벌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아리처럼 내만의 한 공간인데 아까 그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산 그 세계유산에 지정되었을 때 그 가치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공간들이 그 OUV라고 하는 그런 가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그 생태계적인 그 버퍼존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매우 그 중점을 두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고 하면 가로림만처럼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유산구역을 확대해라라고 권고 조치를 내렸던 부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로림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사실은 국가해양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징성에 맞는 그런 공간 구획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그 김동근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태안의 요구가 조금 다르고 서산의 요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 발전,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10중 8구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형태로 갈 거고 구획도 그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1호 정원이 그렇게 되면은 2호, 3호, 4호 정원들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밖에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출발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가로림만 정원의 공간 구획을 할 때 사실은 그런 이게 이제 육지에 있는 육상의 정원 예를 들면 뭐 순천만의 국가정원처럼 이런 정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해양 정원은 그 육상에 있는 정원과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산성이나 바다에 주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정원이기는 하지만은 그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호미곶도 역시 그 마찬가지고 지금 여자만 쪽도 전라남도 여자만 쪽도 그 다음 그 국가정원 해양정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 정도로 제 의견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예, 정초영 교수님 계세요? 예, 군산대학 교수님이신데 오늘 안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요. 그 박사님 요 이제 화면 공유 네, 좀 내려주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좀 자유 토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우리 김준쌤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러분 좀 해주시고요. 그 김준생님, 네, 내릴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요좀 김현민입니다. 화면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김현민 대표님, 예. 아까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목소리 좀 예, 크게 아까 해주십시오. 소리가 예, 약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그 해녀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 해녀 얘기를 보니까 먼저 해녀가 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강원도, 경상북도까지, 강원도까지 거쳐서 또 이제 전라남도 완도에서 해녀가 있고, 그런데 제가 2012년인가 그때 이제 주일대사관에 근무할 때 보니까 NHK에서 아침 드라마로 맛장이라는 6개월짜리 아침 대하 소설을 해녀를 주제로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해녀가 인기를 가져왔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토판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토판염을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처음에 함께 도시에서 온 분들이 함께 보사도 지내고
또 물건도 사고 또 폭탄염이 생산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발간했던 국토상생론 쪽에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목재를 생산해서 도시에 판매를 할 때 그 목재를 가지고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구매자들을 직접 산림에 초청해서 이제 그런 행사를 처음에 도끼질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폭탄염과 아마 일본의 이제 그런 것하고 또 유사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도 되고 또 도시민들에게 어촌이나 산림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좀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좀 잘 안 들렸죠? 예. 아, 해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2013년도에 일본의 NHK에서 해녀를 주제로 하는 아침 드라마를 6개월 동안 방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해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렇게 해서 해녀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녀가 무형유산, 유네스코 무형유산에는 등재가 됐습니다. 무형유산에는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중요어업유산도 1호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세계유산은 등재가 안 되었죠. 근데 그 등재가 안 되는 데에, 일본의, 우리로 얘기하면 해녀죠. 아마와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해녀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리에 해녀 학교도 만들어져서 해녀 교육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해녀가 되고 싶어 하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자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해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종달이나 또는 북촌이나 이런 데에는 해녀 부엌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해녀 어머니들이 잠수하는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그런 재료로 공연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공연 전문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해녀들도 일부 공연에 참여하고 또 해녀들이 물질을 해서 채취한 그런 재료로 식사를 만들어서 예약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해녀를 컨텐츠로 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녀가 고령화되고 해녀 수도 줄어들고 그러고 있지만은 또 컨텐츠로는 해녀 문화나 또는 해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내용들을 컨텐츠로 활용하는 그런 영역들은 훨씬 더 이렇게 좀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해녀가 좀 되고, 그게 제주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제주 쪽에다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해까지 그 곳곳에서 지금 해녀들이 고령이긴 하지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녀를 딱 제주도로 이렇게 뭐 제주가 중심이기는 하겠지만은 그 해녀 전체를, 우리나라 한국의 해녀를 그 유산으로 좀 등재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그걸 제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해역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 그리고 그 국가 전체가 이렇게 조금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 진전하는데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 저는 이제 김준 박사님을 이제 강의를 초청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혹시 또 그 김준 박사님의 강의 내용이 그 전라남도나 전북이나 그런 호남 지방에 그 국한될까 싶어서 그게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 김준 박사님의 굉장히 활동 범위가 아주 전국적이어가지고 모든 그 전국의 모든 사례들을 다 포함해서 발표를 해 주셔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도발전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북, 강원, 경북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 연구원님들께서도 우리 그 김준 박사님처럼, 또 전에 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그 장하용 박사님처럼 그렇게 우리 모임에서 각 지방의 뭐 과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분들 또 한 분 정도 더 질문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질문 드리면요. 우리 김준 선생님 저기 조선일보의 막과성 이게 네네. 보니까 편수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45회더라고요. 네네. 이게 저기 2주에 한 번씩 나오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쉬고 3번 나갑니다. 한 달에 3번. 일주일에 3번씩. 예. 그다음에 몇 년 쓰셨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예, 썼나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 좀 어촌에 맛있는 뭐 음식 같은 거는 다 여기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 소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까 그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맛집 소개 이런 것보다는, 그 음식을 둘러싼 지역 이야기, 그리고 그 음식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 좀 이렇게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중심에 두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아주 재밌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예, 허인숙 선생님. 예, 허인숙 그 선생님 좀 질문이 아, 있으실 것 같으신데. 예, 예. 저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질문은 특별히 없는데요. 예. 좀 그런 거를, 우리나라 한반도 해양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보존 지역을 그 경주 지역이었나 그 산촌 마을은 양동 마을이라고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형태로 어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선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해서 좀 살아있는 형태로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촌이 좀 더 전형적인 한반도 어촌인지 궁금합니다. 어, 어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왜 갯마을 있죠. 뭐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런 갯마을처럼 그런 전형적인 어촌을 옛날에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생각했던 그런 어촌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촌은 바다의 환경에 따라서 이를테면 양식 환경에 따라서 늘 마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해지죠. 옛날에 김양식을 했던 곳이 전복양식을 하게 되면 전복양식에 맞는 그런 물량장과 그다음 가공시설과 그다음에 집안의 공간 구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 그 전형적인 전통 어촌 마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양동 화해마을처럼 이런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포구, 선창 이런 것들이 있는 마을들은 간혹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는 해안 마을이 전부 다 자연 포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연 포구가 있었는데 해안 일주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배가 커지면서 선착장이 조금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그 자연 포구가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포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포구 안에 용촌수가 나오는 물이 있고 말들이 와서 먹었던 말이 먹었던 물이 있고 또 마을 바닷가 주민들이 목욕을 했던 그 목욕탕이 있고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주의 어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데 생업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은 배가 조금 커져야 되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양식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꼭 보존됐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공간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전형적인 농촌 마을 이런 것들을 바닷가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 홍순욱 박사님 좀 질문 사항 있으세요? 네, 질문 지금 채팅방에 올렸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손 올렸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아마 좀 처리 아마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 김준 박사님 제가 좀 하나만 부탁드리면요. 네. 그 경상북도 저 영덕 동해안에 축산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예, 그게 우리 고향입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고향 거기도 뭐 음식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 밥식회도 있고 또 네, 물가자미 그 예.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조선일보에 꼭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거의 가자미 백반 소개 한번 했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예, 예. 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제가 대게도 있고 짤막하지만 참.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예, 김정은 선생님. 예. 예, 좀 전에 그 양동 얘기가 나와서 양동마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경주 양동이지만 포항 제주가 굉장히 가까워요. 30분 안 걸려요. 근데 거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다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거기 돈이 들어가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옛날 정치가 많이 이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제가 아까 이제 그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좀 우려가 된다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도 될 거를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서 오히려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들 크게 실망시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지역 언론들이 그런 게 심해요.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잘 살리는 것이 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지역 단위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데 더 이제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준 박사님이나 뭐 우리 김연 교수님이나 이런 오픈인 리더들이 이런 거를 해수부에 좀 잘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의 근본 취지가 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역할이 주어지면은 저도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 예, 홍 아까 우리 박사님, 예, 예, 채팅방에 올려놓은 거 우리 홍선욱 대표님이 올려놓은 거 봤습니다. 뭐 저도 쓰레기 관련해서 오션의 활동 잘 알고 있고요. 또 일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도 그 대표님이 올려놓은 글에 100% 공감을 하고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션에서도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끊임없는 교육,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민들이 뭐 양식을 하거나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해양 쓰레기, 양식 과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민들의 인식들이 바뀌는 것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션 같은 데에서 계속 교육이 영역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행정에서도 이런저런 형태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인데요. 지금 세계유산 지역이 지정됐을 때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유산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김양식들이나 굴양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스티로폼이나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료들 이런 것들을 친환경 또는 분해 가능한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예산의 문제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왕에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됐다. 물론 확대돼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지역에서라도 어민들이 양식을 하거나 어업을 활동을 하는데 그런 재료들을 또는 그런 어구들을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종훈 차장님이 금호타이의 물류 소개 잘 들었고, 김준 박사님이 바다마을 인문학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우리 김준 선생님은 다음에 맛기행 한번 더 초대해서 음식들 이야기 더 들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문영 교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 한번 헌법적인 차원에서 또 마무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백강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백강 기념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다시 이렇게 참여한 구성원으로서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시 이제 백강을 넘어서 뭐 200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00강을 넘어 10,000강까지 이제 가는 목표를 정해서 김인현 제2의 아바타 김인현이 나타나서 아마 10,000강까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제 제자를 조금 전에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은 다 김인현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10,000강이 아니고 억만강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금호타이어 이정훈 선생님 발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금호타이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더 자부심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뭐 토트넘 호스포스의 전
경기장을 잘 보진 않았는데 거기 후원 광고로서 자세히 다시 볼 수 있었고, 또 아틀란타 그 경기장도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는데도 그거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다음에 있으면 아틀란타에 가서 자세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뭐 타이어 여러 가지 활약상, 그리고 또 타이어에 대해서 뭐 만들어진 연도하고 이런 거 뭐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상당히 금호 타이어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누비는 금호 타이어 활약을 통해서 뭐 한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김준 박사님의 그 바다 마을 인문학에 대해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바다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토론이 많이 있어가 그런데 저는 갯벌 인문학, 섬 인문학, 갯벌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갯벌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환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새만금이 옛날에 갯벌지대인데 새만금 매립을 해가지고 갯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의 가치가 개발하는 것보다 몇 배 가치가 높다는 것이 이제 다 인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김준 박사님이 갯벌 이야기 등을 많이 이제 들려주시고, 특히 제가 ESG 학회를 만들었는데, ESG 학회가 제주도에서 5월 2일부터 내년에 5월 6일까지 하는데, 여기 갯벌 세션 하나 만들어서 와서 한번 기초 발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김인현호는 캡틴 김인현 이 배는 융합 연구예요. 융합 연구. 그래서 융합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타이어와 갯벌을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연결시키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ESG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발표하실 것 중에 신안에 뭐 그 방주가 나오잖아요. 마서의 방주. 그래서 제가 신안군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신안이 햇빛연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햇빛연금 가지고 다음 11월 9일 날 제주도에서 ESG 포럼을 하는데, 그래서 신안이 굉장히 제가 관심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 전에 뭐 생물 다양성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예, 한번 이런 계기를 주신 김민현 교수님 이하 예, 발표하신 이정훈 대표님 그리고 김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영 학부모님 우리 고정 멤버신데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짤막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다들 인사하셨는데. 박지영 학부모님,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예. 예. 오늘 예. 집안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마침 제부도를 조금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마침 박사님 제부도 백합 칼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백합 잡는 기구를 오늘 소개해 주셔서 좀 예. 뜻있었고요. 너무 그리고 전에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 어촌계에 대해서 이제 그 바다 공유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조금 그 공유제는 어촌계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도 그 공유제를 갖다가 저희가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어촌에서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이용하는지, 저희 일반인도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나, 저희도 좀 그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바다 관련해서 이제 그런 해양 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전에 강의로 한번 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박사님의 그런 막기행이랄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관심이 예.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김준 박사님 맛기행 강의 한번 더 듣자고 하시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그 강의 참 좋았고요. 늦게까지 남아서 강의 들어주신 우리 회원님들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남구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남구 박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